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첫 번째 문학 시간이에요. 자, 우리 1학년 때는 국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문학도 나오고 독서도 나오고 문법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장르,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배워봤지만 그건 이제 약간 개괄적인 내용으로 배웠던 거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그 세부적인 영역 하나하나씩을 깊이 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현대시 파트를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할 거고, 이 현대시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선생님의 이름은 한병훈이에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복도에서 마주치든 수업에서 마주치든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좀 정도 쌓아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 현대시 마스터 클래스라고 선생님 강의 이름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현대시를 안 본 게 아니지. 다 봐왔어. 공부해왔을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다 배워봤을 텐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법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공부했을까? 어떤 작품을 보고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을 수업 시간에 듣죠. 또는 자습서를 보거나, 그래서 갈래는 뭐고, 제재는 뭐고, 주제는 뭐고, 성격은 뭐고, 특징은 뭐고, 1, 2, 3, 4, 5번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거야. 자, 그런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 1학기 때 모의고사를 풀 때 도움이 됐나? 자, 도움이 안 되지, 그치? 모의고사는 너희가 공부했던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야. 수능은 말이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 공부 방법으로는 내가 외운 게 안 나오면 말짱 꽝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오히려 최상위권에서 많이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 현대시거든? 왜냐면 그 공부 개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뭔가 헷갈리는, 뭔가 문제, 기술, 스킬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여기서 종종 실수가 일어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느냐, 오늘은 그걸 설명하는 시간이거든. 그리고 그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알아보고 방향성을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자, 바로 어떠한 작품이 나와도 이게 목표야. 사실 이 수업의 스포라고 보면 돼. 어떠한 낯선 작품, 어떤 게 나와도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문제 풀 수 있는 완벽한 기본기, 탄탄한 그 기초, 토대를 쌓는 시간을 우리 가질 거야.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 이름답게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진짜 현대시를 마스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장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지금 이 교재는 뭐냐? 문학책으로 안 하거든? 문학책으로 안 하고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를 여러분한테 나눠줄 거야. 등교 시간에 나눠줄 건데, 그때 그 교재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진짜 성실하게 내가 하라는 것만 잘 따라오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건 선생님이 여러 학년을 통해서, 여러 너네 선배님들 통해서 다 임상실험을 거쳤던 내용이고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 정도만 하면 정말 충분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눈치챘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어떤 작품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를 눈치챌 수 있어. 자, 수능. 선생님 저 수능 안 볼 건데요. 자, 미리 말하지만 너는 수능을 보게 될 거야. 매해 50만 명이나 수능을 봐. 그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은 지가 수능을 못 볼 거라, 안 볼 거라 생각하다가 보내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개망해. 못 봐. 왜? 걔들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거의 보통 3학년 한 중반이나 초반 이때쯤이나 돼서야 내가 수능을 봐야 되는구나, 수능을 안 보는 대학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결국 수능을 보거든. 선생님 저 수시로 갈 건데 뭔 소리세요? 그렇지. 너희가 보통 수시로 가려고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수시가 있지. 학생부 교과전형도 있고, 크게 말하면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 두 가지로만 나눴을 때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보통 지방에 있는 대학교, 거기서 많이 뽑아. 물론 수도권에도 이제 신설됐어. 학교장 추천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많이 신설이 됐는데, 다 뭐가 있어? 수능 최저가 있어. 지방도 마찬가지야.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수능을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수도권은 그 최저 기준이 꽤 높지. 그래서 너희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도 역시 공부를 해줘야 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안 맞춰서, 그거를 공부 안 해서 그 50만 명의 그냥 봤던 수험생들 있지? 자, 내신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했다? 수시에? 근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 몇 %일 것 같아? 그 정원 중에 50%가 떨어져. 진짜 안타깝지 않아? 한 해 매해 똑같아. 매해 50%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져. 내신으로는 통과해놓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수능을 공부해줘야 된다. 근데 내신 따로 공부하고 수능 따로 공부하면 이거 너무 벅차잖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예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절대 나는 수능을 안 볼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이 수능을 지금 미리부터 공부를 해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2학년이잖아. 너 진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기야.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건 사실 고등학교의 꽃이야, 꽃. 그 정말 뭐랄까 모든 게 싹 틔우는 그런 시간이거든. 1학년 때 조금 빌빌 됐어도 상관없어. 2학년 때부터 성적 팍팍 올릴 수 있다. 너희의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그 한계를 딱 열어놓고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신감 있게. 이왕 시작한 거. 안 그러면 너네 앞으로 남은 2년이 너무 괴로워. 무슨 말인지 알지? 너희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 자, 너희가 시험을 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있죠?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냐? 니네 바로 위에 있는 선배들, 3학년 선배들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자, 문학과 독서가 공통 과목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선택 과목으로 11문제 출제됩니다. 자, 이 언어와 매체는 2학기 때 배운다고 했지? 이거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그냥 문법이야. 이 매체라는 영역이 있긴 한데, 이건 진짜 개 허접 중에 허접이라서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고, 언어 부분이 가장 포인트지, 그치? 사실 화법과 작문 뭔지 3학년 때 배울 겁니다. 이거는 말하기 그리고 듣기 쓰기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수능에서 말하게 시키고 막 듣게 시키고 쓰게 시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객관식 문제풀이 스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배웁니다. 문학 너희를 괴롭히는 독서 이것도 3학년 때 배울 거야. 수능 특강 통해서 배울 거야. 자, 어찌됐건 이 문학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거는 공통 과목이라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선생님 문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 문학의 구성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현대시, 그 다음에 고전시가라고 하지.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소설 또는 고전산문이라고 해도 돼. 그 다음에 수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산문 이 4가지 영역은 이건 뭐 그냥 고정 게스트야.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면 되고 이 극수필이 이제 독립적으로 가끔 출제되느냐 아니면 여기 중에 하나로 끼어 들어가서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느냐 아니면 아예 출제 안 되느냐 그 셋 중에 하나의 선택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동일한 내용이라서 따로 다루진 않고 지금 선생님은 현대시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국어 선생님 총 4분이시거든. 선생님 말고 나머지 3분은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학의 각 꼭지들을 전달해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역들이 있을 때 자, 솔직히 이런 고민 해봤을 거야.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자, 현대시, 고전시가 작품들 이거 다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괜찮은 고민이야. 당연히 그 고민을 했어야 돼.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가 줄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일단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자, 이런 문학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야. 자, 문학이 진짜 중요하거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독서 지문이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문학이 중요해.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독서 지문이 어려워졌는데 문학이 왜 중요해요? 자, 독서 지문이 왜 어려워졌는지를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독서 지문이 언제부터 어려워졌냐? 2017년도부터 어려워져. 그게 도대체 왜 어려워졌을까? 이게 약간 국가 정책과 연관이 있어. 이게 사교육 경감 정책이라고 해서 애들이 너무 수능이 어려우니까 야, 학원을 다닌다. 그리고 범위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학원을 다니니까 이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 그러면 그 가정이 어려워져. 그럼 소비를 안 하고 경제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출제 범위를 줄이자. 그래서 예전에는 선택 과목도 4과목이었거든? 니네 지금 탐구 과목 있잖아. 그런 것도 4과목이었어. 근데 지금 2과목밖에 안 되지, 그치? 그리고 단원도 엄청 더 많았어. 근데 그 단원들이 많이 축소가 돼. 다 날려. 필요 없는 거 다 날리기 시작해. 아까 우리 그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전부 다 공부하는 거였는데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하나만 공부하게 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 아, 공부량을 줄이라 이거야, 애들한테. 그래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문제가 뭐야? 이렇게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애들이 시험을 다 잘 보네. 이거 어떡하지? 그럼 변별이 안 돼. 상위권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가져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근데 변별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정 영역, 어느 부분에서는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내자. 해서 거기서 상위권을 변별하자라고 정해놓고 그 정해진 영역이 어디냐? 바로 이 독서야, 독서. 그래서 2017년부터 이 독서 지문에서 진짜 정신 나간 수준의 문제가 나와. 미쳤어. 이거는 그 해당 영역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경제 지문이 나왔어? 은행원도 못 풀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은행원이 일단 지문을 이해를 못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이 나와. 어려운 지문들. 그럼 거기서 그냥 다 나같이 막 포기하는 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야. 다 정복할 수 있어. 정복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은행원도 지식은 있지만 그걸 글을 읽어보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지문들이 출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봐봐. 2015년 1등급 컷이야 이거. 국어 영역 1등급 컷이 97. 굉장히 높지. 이거 3점짜리 하나 틀리면 이제 3점짜리 하나 틀리고 또 하나 틀리면 이제 2등급 되는 거야. 2개 틀리면 2등급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2016년 96점이야. 굉장히 높아. 근데 2017년부터 어떻게 돼? 92점으로 줄었어. 그래서 많은 욕을 먹어. 그래서 조금 쉽게 내볼까? 2018년 94점. 그래도 94점이야. 그러다가 에라이 안 되겠다. 변별이 안 된다. 그냥 우리 내던 대로 내자. 우리 목적대로 내자. 2019년 84점. 1등급 컷이. 미쳤지? 자, 2020년 91점 올랐어. 자, 2021년 88점. 마찬가지로 굉장히 컷이 낮지, 그치? 1등급 컷이 낮아져. 이 독서 지문과, 독서, 즉 국어 영역과 수학에서 이게 걸러내겠다, 변별하겠다 라는 게 평가원의 목표거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럴 수가 없고 국어와 수학, 특히 국어는 이 독서, 수학은 그 밑에 뒤에는 주관식 부분 있지? 거기서 굉장히 변별력을 높이겠다 라는 게 취지야. 그래서 어려워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그 정말 어려운 독서 지문 있지? 그걸 킬러 문항이라 그래. 거기서도 그 지문에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중에 한두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정말 복잡한 문제. 그 킬러 문항을 정복하기 위해서 50만 명의 수험생이 도전했지만 정답률이 몇 %일까? 보통 20%가 나와. 자, 20%라는 건 뭔 말이냐면 오지선다형이니까 그냥 찍었다는 거야. 다 찍어서 맞았다는 거지,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다 틀렸다는 거잖아, 웬만해서는. 그치? 많이 높게 나와야 한 50% 반절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독서 지문 그 문제는 거의 다 틀리는 거야. 그럼 뭔 말이야? 나머지 영역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야. 즉 니네가 문법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학. 이 문학 부분에서 그리고 화법과 작문과 또는 언어와 매체 그 영역, 나머지 영역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너네의 등급을 결정한다. 나머지 여기는 그래. 이 지문은 그래 좀 남들도 틀리니까 나도 틀릴 수 있어 라고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여기에서 틀려버리면 이제 등급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너희가 힘들게 내신으로 합격해 놓은 그 대학에 최저를 못 맞춰서 탕탕 틀려서 나가리가 될 수 있단 말이지. 너무 안타깝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학을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방심하지 않고 제대로 배워놓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배운다는 건 뭐냐? 정말 기초를 다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야. 니네가 여태까지 공부하는 방법. 자, 다시 이제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영역들이 있을 때 첫 번째 공부 방법. 바로 작품을 공부하는 거야. 작품을 공부. 자, 작품을 공부하는 방법 맞을까 틀릴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자, 일단 고전시가와 고전소설. 자, 얘네들은 작품을 공부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맞아. 얘네들 있잖아. 가보경장 그 1900 몇 년 이전에서 쓰여진 작품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의상, 이 장르의 개념 정의상 더 이상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쓸 수 있는 작가들은 이미 다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품을 공부해도 돼. 그것도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유명한 작품들, 특히 수능 특강에 출제됐거나 아니면 최근 몇 년도에 기출됐던 작품들은 뭐 수능하고 평가원 모의고사를 아니라 그런 학력평가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말하는 거야. 그런 작품들 중에 좀 중요한데 뭔가 이번에 나올 만한 것들 내가 찝어줄 거야. 나중에 고전시가나 이런 거 배울 때.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진짜 출제 가능성이 계속해서 1순위이기 때문에 작품 공부해도 돼, 얘네들은. 그런데 현대시랑 현대소설, 야 이거는 지금 니네가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들은 쓰고 계셔. 미쳐버려. 작품 엄청 많아. 그치? 그러면 그 중에서도 문학성이 있는 거 좀 가치 있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 그게 나오는데 현대시만 해도 보통 그런 작품들 가치가 있다. 이건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작품들이 5,000편이 넘어. 그거 공부할 수 있을까? 못해. 죽어도 못해. 선생님도 이걸 안 해본 게 아니야. 고등학교 때 해봤지. 현대시 작품 몇 선 해가지고 그 막 수백 편 있는 걸 사가지고 공부를 했어. 뭐부터 공부했냐? 당연히 기억으로 나오는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 라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했어. 쭉 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하면서 중간에 포기했어. 이건 아닌갑다 하고. 근데
포기한 게 너무 잘했어. 왜? 여기 나왔던 작품들 결국에 내가 봤던 수능에 안 나왔거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것입니까? 자, 수능에서 그럼 선생님은 공부했던 작품이 나왔습니까? 당연히 처음 본 작품이 나왔어. 처음 본 작품 나왔는데 당연히 그건 풀 수 있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너희가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 뭐야? 바로 문제지. 문제를 엄청 푼다. 문제를 많이 풀어. 그냥 문제 냈다 푸는 거야. 자, 이 방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돼. 그런 데 있잖아. 그냥 문제가 다가 아니야. 너네가 문제를 푸는 건 뭘 푸는 거야? 기출 문제를 풀겠지? 기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 기출의 존재의 의의는 문제를 풀이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기출은 분석하기 위해 있는 거야. 분석하기 위해서. 니네가 그냥 풀고 채점하고 해설 보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 기출은 엉엉 울어. 이건 진짜 슬퍼서 울어. 나는 분석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냥 풀고 넘어갔다. 실력이 안 올라요. 실력이 안 올라.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 자, 이렇게 공부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네가 컨디션에 따라 또는 그 평소에 공부를 막 계속해서 보고 있었느냐 안 보고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적이 진짜 막 좌지우지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했던 애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국어는 역시 감이야, 감. 국어는 그냥 뭐랄까 센스, 감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국어는 명확히 어떻게 말하면 과학이야, 과학. 내가 알려줄게 왜 과학인지. 그리고 뭐랄까 기술이고 과학이고 명확한 방법이 있어. 그리고 공부해야 될 그 뭐랄까 기초 개념이 있어. 그걸 토대를 닦아야 돼. 그러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현대시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그 개념들을 짜라라락 다 정리를 해줄 거야. 그리고 어떻게 작품을 읽는지를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가 알려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니네가 그거를 실제로 연습해봤을 때 니네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문학의 출제 기조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거 봐봐. 익숙한 작가와 낯선 작품이 출제된다 라고 써놨어. 이거는 2018년도부터 명확히 정해진 출제 기조야. 물론 출제자 맘이기 때문에 어길 수도 있어. 이번에 고전시가 출제된 거 3인공 나왔지? 너무 유명한 작품 나왔어. 그거는 모르면 그거는 사실 죄악이야, 죄악. 이건 뭐랄까? 너무 출제가 많이 되기도 했고 교과서에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 보통 교과서 외적인 작품을 출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쉽게 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작품을 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건 솔직히 양심상 손을 얹고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건 예외적인 사례에서 그런 거고 보통은 익숙한 작가와 낯선 작품을 출제하는 게 출제의 기조다. 즉 너네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작가들,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들 이런 걸 내. 그런데 작품은 걔네들이 쓴 것 중에 좀 곁다리,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 너네가 처음 보는 작품들 이런 걸 낸다.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한 대각선에 앉은 애 중에 안경 쓰고 졸라 똑똑해 보이는 애가 있을 거야. 걔가 막 문제를 푸는데 막 자신감 있게 풀고 있어. 아, 그럼 쟤는 씨야 나 알고 왔나 보다. 어떻게 뭔가 소스가 있었나? 어디서 뭔가 봤나 봐. 어떻게 난 이거 처음 보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걔도 처음 보는 거야. 다 처음 봐. 나도 선생님도 수능 보면 처음 본 작품들 많아요. 야, 10년 이상 문학을 공부했는데 처음 보는 작품이 있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너네도 마찬가지야. 뭐랄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너희들의 그런 배경 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이야.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거 봐봐. 자, 이건 지금 평가원과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던 작가들과 작품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야. 자, 이거 봐. 수능에서 10번 출제되고 평가원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무려 4번이나 출제됐던 도합 평가원이 14번이나 출제했던 작가 누구야? 윤동주. 평가원이 애정하는 작가야. 졸라 사랑해. 이 사람한테 진짜 빠져있는 것 같아. 10번이나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이 이렇게 애정하는 걸 아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출제를 합니다. 물론 그만큼 시적인 의의가 있는 분이야. 굉장히 잘 쓰시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자,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입니다. 물론 돌아가셨지. 자, 그럼 보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썼던 작품들, 그리고 출제됐던 작품들 보면은 너네가 딱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작품이 있을 수 있어. 물론 너네가 노베라면 아무것도 안 본 작품이야. 뭐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노베여도 돼.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한 번쯤 봤던 유명한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선생님 아까 낯선 작품 나온다며. 유명한 작품 안 나온다며. 아, 그거는 최근의 기조가 그렇다는 거야. 이거는
수능이 언제부터 시작했어? 1994년부터 시작했어. 그때는 막 유명한 작품들 다 나왔지. 그때는 처음 보는 건데 당연히. 그리고 그 가면 갈수록 그 출제의 경향이 바뀌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보고 이런 표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 이런 거 보고 아 그냥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그냥 달달달 외워야겠구나. 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일단 최근 기출됐던 3년 동안 기출됐던 작품들은 일단 출제 안 돼. 그거는 못하게 돼 있어.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출제됐던 작품들은 출제 못하게 되어 있다. 3년 동안.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유명한 작품을 공부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기출됐던 작품들을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풀라는 거야? 자, 다 풀 수 있어. 왜? 아까 말했지? 문학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평가원이 이 문학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건 배경 지식을 묻거나 문학적 감수성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배경 지식까지는 그래 이해하겠는데 문학 시험인데 문학적 감수성을 안 물어보면 뭘 물어보나? 자, 이 문학적 감수성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문학의 감상 능력이지, 그치? 자, 니네 교과서 보면 문학의 감상 능력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써 있을 거야. 그렇지만 실제로 평가원에서 시험을 낼 때는 이 감상을 물어보지 않아. 왜? 물론 지문에는 뭐 문제에는 감상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기를 근거로 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감상 문제가 아니야. 왜? 감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야. 이건 나의 느낌이잖아, 감상이라는 건. 이거 50만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보면 50만 명의 수험생의 감상이 다 달라. 예를 들어 볼까? 야, 여기 꽃이 있다고 해봐. 꽃. 이게 꽃이야? 그럼 너네 이렇게 꽃이 있어. 자, 이 꽃을 보고 너네 어떤 생각이 들어?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아, 졸라 못 그리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꽃이 예쁘다. 우리 뭐 집에 심어놓고 싶다.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얼굴보다 예쁠까 뭐 등등. 아마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엄청 많이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감상이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그 50만 명의 수험생에게 딱 정말 객관적인 팩트의 감상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내냐? 뭘 내냐면 오직 작품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팩트,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팩트만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그 팩트만을 여러분들은 작품에서 해석한 뒤 선지를 보고 그 팩트와 선지를 비교하면서 옳은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이거를 물어봐. 이게 평가원의 평가 목표야. 니네가 대학에 입학하려면 작품을 보고 완벽하게 그 작품을 해석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너네가 읽어낼 수 있는 문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읽어낼 수 있을 정도,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법할 정도는 읽어낸 뒤 선지의 내용을 보고 그 선지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평가원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절대 배경 지식과 문학적 감수성을 물어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얘들아, 그러면 너네가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 완벽한 해석처럼 문제를 풀 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애초에 그거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정말 수많은 연구학자들이 뭐 배경 지식도 통하고 여러 가지 뭐 등등 자료들을 통해서 막 정말 모은 축적된 결과물이 그 자습서에 써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 작품을 처음 보잖아.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거야?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치? 그렇게 만약에 시험을 내려면 문학도 암기 과목이 되어야 돼. 그럼 진짜 수많은 작품들을 다 외워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범위가 없는 시험인데. 그래서 그런 건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너희는 자습서처럼 해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우리한테 그 정도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 정도만 요구해요? 방향성. 작품의 방향만 읽으면 돼. 이 내용의 방향, 흐름. 아, 이런 정도의 내용이구나. 이 정도 알고 거기에 쓰인 표현법은 이런 표현법들이 쓰인 것 같구나.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 중엔 야, 나 죽어도 있잖아. 죽어도 배경 지식 물어봐야겠어. 이거 안 물어보면 이 시 안 내. 낼 필요가 없는 거야. 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원칙이 있어. 원칙상 보기를 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보기에 너희들이 문제를 풀 모든 필요한 정보가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작품 해석의 방향을 결정해 줘.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한테 요구되는 배경 지식은 보기에서 다 주고 그 외의 것은 오직 작품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오직 작품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법, 해석할 때 필요한 기본 개념을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자 한번 예시를 통해 일단 한번 볼게. 봐봐. 자,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예요. 자, 실제 기출문제 된 시다. 자, 볼게. 자,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새 검정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대. 자, 여기까지 읽어봤어. 자,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 들어? 자, 모르겠지? 아씨, 저게 뭐야? 장어구이집. 자, 만약에 여기서 감상을 물어본다면 다 다양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어구이? 와 역시 장어 맛있지. 그렇지 부럽다. 나도 오늘 저녁 장어 먹을까? 자 고무 탄내? 이게 뭐야? 아 고무 탄내는 무슨 냄새지? 한 번도 맡아본 적은 없지만 왠지 구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물론 너희들 중에선 고무 탄내를 맡아보고 좋아하는 아방가르다는 취향을 가진 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치? 그 감상은 다 다양해. 장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연기가 난 이 연기에 뭐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장어 연기만 맡아 좋을 수 있지만 그치? 그러니까 감상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굉장히 난해하지, 그치? 갑자기 뭐 장어구이 어쩌고 뭐야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시는 정말 어려운 시 중에 하나야. 왜 어려워? 이게 직관적으로 쓰여있지 않고 상징적인 어휘가 많이 쓰여있기 때문이야. 진짜 열대어가 아니고 뭐 이 장어가 아니고 막 이런 것들 즉 상징적인 어휘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 이럴 때는 뭘 준다? 당연히 뭘 준다? 보기를 준다. 그래서 너네는 보기가 나와 있으면 이 시가 어떤 시든지 아니든지 너는 그냥 그거 고민할 필요 없이 보기 먼저 읽으면 돼. 보기를 먼저 읽어보자. 자, 시는 물고기에게 시를 선물하고 싶어 한대요. 그치? 자, 시인의 생각이 나왔어. 그럼 그 생각을 담아서 시에 쓰겠지. 그치? 이러한 생각이 시에 담겨 있다는 거지. 물고기한테 시를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대. 이거 뭔 말이냐? 아직도 모르겠어. 자, 그것은 시가 모든 존재의 영혼인 까닭이다. 나왔네. 물고기한테 시를 선물하는 이유. 이 시가 뭐라고? 모든 존재의 영혼. 아니 그럼 물고기는 영혼이 없습니까? 이 영혼을 왜 선물하죠? 자 읽어봅시다. 수족관에 갇혀있는 열대어. 이 물고기들이 수족관에 갇혀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나? 자, 즉 물화된 인간. 이게 뭔 말이야? 자 봐봐. 아까 우리 열대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 근데 거기서 이 열대어의 의미를 설명해줘. 이렇게 수족관에 갇힌 열대어 즉 물화된 인간, 즉 물화된 인간이 뭐다? 열대어다. 이 열대어가 상징하는 건 물화된 인간이래. 물화가 뭔데요, 선생님 그럼?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너희들의 어휘력이야. 이런 어휘력은 이렇게 문제를 풀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쌓아가야 돼. 어떻게 쌓아? 어떻게 쌓으냐고?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때마다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냥 대강 넘어가면 안 돼. 혹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평생 모르는 거고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찾아봐야 된다. 물화라는 거는 사물화, 물건화된 거야. 즉 인간이 인간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뭔가 상품화되고 사물화됐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를까봐 이것도 모를까봐 겁나 친절한 출제자야 써놨어. 그 자신 이미 상품으로 전락되어 있는 까닭에 이렇게 써놨어. 그치? 물화된 인간 상품으로 전락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즉 수족관에 갇힌 열대어는 상징하는 바가 물화된 인간이고 물화된 인간이라는 건 상품으로 전락되어 있는 인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즉 뭔가 인간이 인간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돈으로 거래되고 또는 돈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돈보다 더 가치가 낮아지고 뭐 등등의 이러한 그런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 상품으로 전락되었다니까. 자, 그래서 영혼이 있을 수 없고 상품으로 전락됐으니까 상품은 영혼이 없잖아. 그래서 인간이 영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뭐야? 곧 물고기잖아. 그러니까 이 시를 선물하고 싶었구나. 영혼인 시를 선물하고 싶었구나 라는 내용이야. 자, 따라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나오지 비유적으로 시가 있어야 한다고 시인은 생각했던 것이다. 자, 시라는 거는 영혼이고 인간에게 선물해줘야 된다. 왜? 인간은 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 상품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이 시를 썼대요. 자, 그럼 봐봐. 이 시의 배경 생각해봐.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어?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어? 그렇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아까 다시 씹어봐.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새 검정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자, 여기서 맛있겠다라는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생각하는 건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야? 현대 문명의 물화된 인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대 문명의 뭔가 부정적인 모습. 내가 정확히 여기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 자습서처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대 문명의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이 서술을 하나하나 보면 눈치가 잡힐 수 있어. 아마존 수족관 열대어들이 일단 열대어들이 수족관에 갇혀 있는데 유리벽에 끼어서 헤엄친다. 굳이 이런 서술을 했지, 그치? 유리벽에 끼어서 헤엄쳐. 어때? 굉장히 답답해. 그지? 복잡해. 그지? 이러한 현대의 물화된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방향대로 해석하면 돼. 자, 열난 기계들이 귀를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열난 기계들이 도대체 어떤 걸 정확히 상징하는지 자습서에는 자동차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니네가 그것까지 알 필요 있냐? 없어. 그냥 이 기계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야? 아까 이런 현대 문명, 물화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 그치? 기를 끓이면서 질주하는 이 여름밤의 분위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현대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하면 돼.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이 아마존 수족관의 물고기들, 즉 열대어들에게 어떤 걸 해주고 싶다 하면서 나오는 거야. 쭉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자소처럼 멋있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시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으로 예시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야. 자, 이렇게 문제가 실제 나왔을 때 진짜 특이한 놈이 있었어. 이 최승호 시인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시인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선생님 이거 출제가 됐었는데 내가 풀어봤는데 시인님도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면서 최승호 시인한테 직접 가져갔어. 풀어보라고. 당돌하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최승호 시인이 그래 좋아 갖고 와 풀었단 말이지. 4시가 나왔단 말이야 하면서 출제 딱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 1번 윗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실제로 문제는 윗글이 아니라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이야. 이 최승호 시인의 지문이 다 지문 중이었거든. 다 지문이었거든. 다 지문.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기서 최승호 시인이 뭐 골랐냐? 바로 4번 골랐어. 4번. 2번이 정답이었는데 4번 골랐어. 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최승호 시인이 일단 틀렸다는 거야. 자기 시인데도 불구하고. 에이 선생님 근데 가와 나에서 헷갈려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문제 다 풀어봤어. 여기 여러 문제가 딸려 있었거든. 자, 2번 봅시다. 자, 이거는 오직 최승호 시인과 관련된 그 아마존 수족관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랬을 때 정답은 뭐였냐면 5번이었어. 근데 최승호 시인 뭐 골랐냐면 3번 골랐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자기 문제 틀렸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문제 다 틀렸어. 거기 나왔던 문제들 다 틀렸거든. 자, 이게 뭔 말이냐?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문학적 감수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그 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가졌다면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어? 아니, 그 시를 쓴 사람이 제일 많이 갖고 있겠지. 그리고 문학적 감수성? 시인은 문학적 감수성을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럼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맞췄고 걔는 틀렸다 이거야. 왜? 배경 지식과 지 감수성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야. 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분의 감수성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야. 근데 수능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아까 내가 선생님이 해석했던 정도 있지, 그치? 그 정도. 읽어낼 수 있는 팩트. 그 정도로만 해석하면 돼. 보기에 나온 대로. 보기에 근거해서 해석한 거 아니야. 보기에 방향이 없었으면 나도 장어 맛있겠다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보기에 방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부정적인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그 이미지로서 해석하면 되겠구나. 물화된 인간의 그런 세태, 거기에서 어떤 시를 선물하고 싶어하는 그 분위기, 배경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배경 지식과 절대 감수성으로 푸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럼 도대체 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기본 개념.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줄 거야. 현대시와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다 알려줄 겁니다. 자, 물론 현대시를 중점으로 나는 문제를 볼 거야. 근데 그 개념들이 고전 시가에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읽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그리고 너희들이 연습을 통해서 그 방법을 숙달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품이 나와도 풀 수 있게끔. 자, 그 다음 작품을 읽어만 내서는 안 되지, 그치? 우리가 이 작품을 읽는 이유가 뭐야? 그냥 감상해서 질질 짜거나 아니면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알겠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품을 읽는 거니까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 작품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거야. 그래서 작품 해석의 기준을 체득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념 중에 수미상관이라고 있다 해봐. 수미상관. 자, 선생님 수미상관이 뭔데요? 수미상관은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즉 시의 머리 부분과 꼬리 끝부분 있지, 처음 부분과 끝부분이 상관이 있어. 즉 같거나 비슷한 거, 같거나 비슷한 거를 수미상관이라 그래. 그럼 같은 거는 솔직히 쉽지, 똑같으면 수미상관이니까, 그치? 근데 비슷한 거 있잖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비슷하다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게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한 세부적인 거에서 기준 있지, 뭔가 마인드적인 기준, 이런 것은 뭘로 판단하냐? 수능 작품 혹은 6월 9월 모의평가 작품 또는 수능 특강의 작품, 연계교재라고 하는 거 있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거기서 나오는 작품 해석에 문제에 출제된 것을 보고 여기서 수미상관이라고 인정했다, 어느 정도 유사한 걸 보고 여기서 수미상관이라고 인정했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수미상관이라고 인정받는 거야. 그러려면 이런 걸 체득하려면 하나하나 이건 약간의 거의 팁이라고 볼 수 있거든. 하나의 내공이라고 보면 돼. 이러한 내공들은 그럼 어떻게 쌓아요? 진짜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게 막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나눠주는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철저하게 일단 풀어놔도 다 체득할 수 있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 어떤 다른 문제들 있지, 뭐 기출문제 더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스스로 연습해 나가면 이건 현대시 그냥 뭐 나와도 다 잡고 가는 거야. 현대시에서 틀린 적이 없어. 틀릴 수가 없어. 너희가 이거 다 제대로 하기만 하면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까 그 개념 있잖아. 개념, 그래, 개념 알겠어. 그럼 개념 도대체 뭔데? 자, 어떤 게 출제되는데 딱 세 가지 출제돼. 시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출제할 수가 없어. 첫 번째, 내용. 시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형식. 그 무슨 말을 어떠한 전개 방식과 어떠한 운율에 담아서 전달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 방법. 이 내용을 어떠한 표현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외에 나머지를 물어볼 수가 절대 없다. 무조건 이것만 물어봐. 근데 이 세 가지가 딱 말이 세 가지지 실제로 물어보는 건 그 안에는 세부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개념들이 무엇일까? 그래, 뭘까? 바로 이 정도예요. 이게 전부야. 자, 여기 있는 거. 많아 보인다고? 야, 이거 배우고 나면은 금방 배워. 이거 한 몇 시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현대시뿐만 아니라 고전 시가에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효자 개념들이에요. 효자 개념들.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나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한 번쯤 들어봤어. 직유법 안 들어본 놈이 있냐고. 다 들어봤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기억날 수도 있고. 그러나 너네가 아무런 노배워도 상관없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너네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뭔가 적용하기 어렵고 이런 이유는 이 작품들을 이 개념들을 너네가 이해하는데 머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고 따로따로 정말 뭔가 떨어져서 배웠기 때문이야. 어떨 때 한번 배우고 뭐 다른 거 또 배우다가 어떨 때 한번 배우고 이러니까 헷갈리지. 당연히 사람이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전습으로 딱 정말 몰아가지고 쫙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진짜 딱 몰아서 정리를 해줄 거야.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야. 이렇게 개념을 전부 다 통으로 해서 공부해 본 적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개념을 배우고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업 목표는 바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시를 읽어내는 연습을 하고 어떤 시가 나와도 낯선 작품이 나와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획득하는 게 그게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히는 거야. 이 방법이 있어. 명확한 순서와 방법 그런 게 있거든. 그거를 익혀서 너네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된 학생이 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면 교재를 나눠줄 거고요. 그 교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학작품 만날 때, 문학작품을 실제로 공부할 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